우리가 이제 회계라는 걸 설명하면요. 회계는 기록과 보고예요.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기록으로 끝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이걸 부기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회계는 기록에서 보고라는 것을 추가한 거죠. 그래서 기록과 보고. 그래서 특히 이 전달의 개념, 정보 전달. 전달이라는 건데 보고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달. 그러니까 기록과 보고에 관한 것을 우리가 회계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는 건 왜 부기와 회계는 동일시 되지만 회계는 부기 플러스 보고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회계라는 것을 설명할 때 수많은 회계가 있죠. 예를 들면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회계가 재무회계예요. 그 다음에 재무회계와 이제 전혀 다른 회계들 있죠. 그게 관리회계입니다. 이 두 회계를 이제 얘기하는데 세금 목적, 재무회계를 가지고 파생된 세무회계도 있고요. 특수회계도 있죠. 그게 무슨 회계냐? 정부회계예요. 그래서 보통은 회계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우리가 보는 게 재무회계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원가회계는 어딨냐? 원가회계는 그냥 원가관리회계라고 해서 자, 회계를 특징 질 때 재무회계, 관리회계, 원가회계는 재무회계와도 약간의 관련이 있지만 재무회계와 관련성보다는 관리회계적인 관련성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원가 정보는 비밀이잖아요. 정부회계는 기업이 아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기업의 얘기거든요. 기업 회계인데 이거는 무슨 회계죠? 기업 회계가 아니고 나라 살림 회계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더 얘기하면 뭐 세무 회계도 있고 무슨 회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저희 공부하는 내용은 요 세 가지입니다. 저희가 공부하는 내용은 세 가지. 그래서 이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정부회계를 두 달 안에 여러분과 다 끝내야 돼요. 네, 근데 이게 큰일이죠. 정신 없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한편 이제 저희가 시험을 목적으로 고득점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회계를 교양이나 취미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계학을 시험에 내는 그런 자격 시험, 그다음에 공무원 시험 이런 특징인데 자격 시험과 공무원 시험은 어떤 점에서 다르냐 그 얘기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큰 특징은 출제 범위는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고요. 두 번째 특징은 계산기를 못 쓴다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은 자격 시험은 계산기를 쓸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나는 왜 빨리 못 푸나? 이 계산 방법까지도 가르쳐 드려야 돼요. 암산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거 따라하면 저도 이제 긴 세월 동안 제가 공무원만 공무원에 전념한 게 20년이거든요. 그 전에 5년간은 자격시험을 강의했거든요. 근데 다르더라고요. 암산하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계산기 사용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고 자기가 공부하는 중에 최대한 암산을 해야 계산 속도가 조금 빨라지고 실수가 없어요. 자, 일단 공무원 회계로 다시 왔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세무직이요. 그 다음에
자, 관세직. 관세직도 이 대상이 되는데, 그다음에 7급이죠. 여기는 이제 9급이라고 하는데, 네. 자, 저희가 20문제가 나와요. 근데 출제 내용을 보니까 관세직은 정말 네, 원가 관리 회계도 안 해도 되고 정부 회계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딱 재무 회계가 20문제 전체가 나옵니다. 관세직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무 회계만. 그럼 7급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7급은 정확히 2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무회계에서 16개 2문제 이렇게 출제되거나 아니면은 여기 플러스 1, 마이너스 1 출제 경향을 보면요. 올해는 아직 시험이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돼서 원래는 이번 달 정도 8월 달에 치러야 되는데 9월로 연기가 됐죠. 그래서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 출제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7급은 어쨌든 정부 얘기를 해야 돼요. 원가 관리 얘기가 아주 계륵 같은데 최근엔 2문제 정도가 나온단 말입니다. 전에는 안 냈다가 이게 특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뽑는 9급 세무직은 어떠냐? 재무회계가 먼저 정부에게 2문제 나옵니다. 요 4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4문제 정도 이렇게. 그래서 이 원가 회계가 네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그러다 보니까 9급 세무직 학생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공부하실 때 전체를 다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급 세무직의 이 원가 문제 4개, 정부에게 2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네, 재무회계를 중심으로 하되 이 부분까지도 다 해야 되는데 그럼 저희 강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저희가 지금 이게 8주 과정이죠. 8주. 네. 요거는 2주. 1주. 그러니까 3개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제가 그 방대한 양을 가장 줄여서 강의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계학 공부하실 때 회계 어렵다 그러는데요. 자, 이게 회계라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요만큼만 가르쳐요. 그럼 쉽죠? 예. 그럼 요것만 가르치면은 자, 여기는 어려운 회계죠. 지금 안 가르치는 부분은요. 선택과 집중, 가성비 여러 가지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얘기하건데 이런 식으로 강의에서는 7, 80점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최선을 다 하는데도. 그런데 적어도 어려운 부분을 일부 포함한 이렇게 좀 지금 보세요. 이 넓이를 보면 일반 학원에서 가르치는 회계보다 좀 더 많이 가르쳐야 이렇게 한 95점이 나옵니다. 95점. 자, 최근에 치루어진 지방직 시험에서 제가 가르치지 않은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 외화 재평가예요.
그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19개는 근데 세 문제 정도가 네, 다른 사람보다 더 넓게 가르쳤기 때문에 더 커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된다고 자기 탓을 하지 않으시고 선생 탓을 하는데, 제가 쉬운 회계의 맹점은요, 자 보시다시피 붉은 선으로 칠해진 부분, 노란 선 칠해진 부분에서 열심히 요 빗금친 부분만 공부해 가지고는 70점, 80점밖에 안 나온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조금 힘들더라도 네,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배우는데도 가끔은 이렇게 돌출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거기까지를 만약에 커버하기 위해서 하면 지금 이 시간으로는 택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연간의 그 노하우로 정확하게 최대한 줄여본 겁니다. 물론 이 원가 관리에도 이제 배우실 텐데 같이 배워야 되는데 2주 동안에 무리일 수도 있어요. 왜? 다른 예를 들어서 회계사 학원은 원가 관리 개념 8주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4분의 1로 줄여서 강의를 해내야 돼요. 정부에게도 그 사람들은 또 별도의 강의라고 해서 개설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한 주로 줄여서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저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죠? 정말로 전문가여야 됩니다. 엑스퍼트여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어려운 걸음 하셨으니까 믿고 열심히 해서 꼭 좋은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봅시다. 보통 제가 다 설명드렸지만 기본 이론을 배우시고 그 다음 단계가 심화 이론이죠. 자, 기본 이론은요, 이해예요. 그럼 이해인데 이해를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는 이해가 필수예요. 이해가 안 되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럼 심화 이론은 뭐냐? 정리예요, 정리. 여기서 이해가 됐죠? 자, 내가 알고 있는 걸 이해가 된 거는 굳이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심화는 이해가 됐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골격을 추려야 돼요.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심화 이론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난이도 있는 문제가 붙어요. 그래서 심화 이론 문제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문제풀이죠. 자, 문제풀이는 두 가지예요. 우선 어떤 문제풀이가 있을까요? 단원별 문제풀이가 있죠. 그 다음에 제가 대방고시 학원에서 무료 강의를 했어요. 올해는. 네. 모의고사식 문제풀이가 있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끝나면 시험인데, 시험장 가는 거예요. 근데 시험장 가셔가지고 고득점을 해야 합격한단 말이에요. 자, 과거로 돌아갑시다. 왜? 지금은 이제 회계학이 내년까지는 선택 과목입니다. 그렇지만 내년 얘기는 아니에요. 2022년이 됐다고 하면 필수잖아요. 과거에 뭐 세법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이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히스토리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저니까요.
자, 우리 세무직이 선발 인원 이제 시험을 여러분이 보시는데 다섯 과목 아니에요. 100분이잖아요. 자, 요령이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자,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 회계라고 하면 제가 평균 점수가 2010 지금 2020년이잖아요. 근데 한 휙 돌아가서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탁 돌아가 볼게요. 2007년도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국세청 공무원을 3,000명을 증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2007년에 히스토리가 좀 깁니다. 네, 2007년인데 2007년 4월에 사람을 뽑아요. 예? 자, 사람을 뽑았는데 얼마를 뽑냐? 뭐 이번에 얼마 안 뽑았어요. 한 400명? 400명 정도. 그런데 갑자기 제가 그 당시에는 KTX 타고 대전에 강의를 가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3,000명 직원한 겁니다. 시험 날짜까지 공고가 난 거예요. 9월, 12월, 그 다음에 2008년 4월. 이래가지고 몇 명을 뽑게 되냐면 이게 3,000명입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1,000명, 1,000명, 1,000명이다. 이렇게 3,000명을 뽑게 됩니다. 그때 자, 이 4월이면은 국급 시험이 끝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래서 2007년도에 세무직, 회계하고 세법을 준비하고 비록 400명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수많은 저희 제자들이 다 이때 합격을 하게 됩니다. 다 합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당시 세무직 그 시험 보러 가는 인원 자체가 10,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쟁률이 30대 1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30대 1인데 실제 시험장 결시율이 한 40% 돼요. 그러니까 15대 1이거든요. 15명 중에 이제 한 명이 붙는 거예요. 실제 시험장에 간 사람 중에서.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몇 명이나 시험장에 간다는 얘기죠? 10,000명 지원하니까 많아봐야 한 5,000명, 6,000명 시험장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3,000명을 뽑으니 안 붙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진짜 공부만 좀 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국세청 공무원들께서 뭐라고 했냐면, 야, 이렇게 많이 뽑으면 저질 세무공무원이 들어온다. 응? 똑똑하지 못한 세무공무원이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부터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반 행정직을 준비하던 학생들이 대거 세무직을 오는데 말입니다. 일반 행정에서 일반 행정 출신들이 여기서 불합격합니다. 왜? 2달에는 사기잖아요. 회계세법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런데 합격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게 7월에 발표가 났으니까 6개월 만에 합격을 하네요.
네, 그런데 거기엔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 있냐면 제가 이걸 썼더니 그 사람들이 자, 이 점수를 어떻게 맞냐면요. 이렇게 맞아요. 그 지금 보세요. 여기 12월에 합격한 이 친구들이 일반행정직에서 와가지고 합격한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의 커트라인이 90점이 넘었거든요. 일행 커트라인이. 그러니까 이렇게 맞는다고요. 이렇게. 국어, 영어, 한국사를. 그러니 이거 뭐 50점씩 맞아도 붙는 거예요. 왜? 지금 제가 그때 커트라인이 78에서 최고 낮은 게 72점까지였거든요. 이 3,000명 뽑을 때. 그러니까 계산을 잘해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계산을 잘 못해요. 100점, 네, 요게 200점, 380 아닙니까? 맞나요? 100점, 200점, 180이니까 380, 그죠? 380점이면 70 몇 점? 네, 6점인가요? 5과목이니까. 네, 76점이 맞죠? 그러니까 70 이렇게 맞아도 세계세법을 50점 맞아도 그 사람들이 합격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이게 국어, 영어, 한국사를 이렇게 잘하니까 그 친구들이 처음에는 과락으로 떨어져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맞냐면 이 정도는 맞더라고요. 뭐 65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여유롭게 붙더라고요. 컷보다 한 6, 7점 더 이상 막 10점 이상 더. 어떤 친구들은 전향한 지 얼마 만에 회계를 85, 90 이렇게 맞은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깜짝 놀란 적도 있는데 아주 그렇지만 대부분 합격. 그 기존의 우리 세무직 학생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85 이렇게 최소한 맞아줘야 돼요. 그 기존에 저희가 공부했던 학생들도 그럼 이 친구가 어떻게 왔냐? 90 정도, 60 약해. 우리 세무직 학생이 영어 되게 약합니다. 네, 90 정도 이렇게 맞는다 치면 170점 아닙니까? 자, 요거는 아직 240점이죠? 네, 그럼 몇 점 나오나요? 여유롭죠, 아주. 자, 굉장히 여유로워요. 자, 몇 점? 180, 240, 요거는 170. 그러니까 410점 정도가 나오나요? 자, 240에 170을 더하면 410이죠. 그러니까 82점 정도가 나온 거죠, 컷이. 자, 82점 굉장히 훌륭한 점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표치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소중한 시간에 하냐면 자, 필수 과목이 됐을 때 선택 과목 제도가 아니라고 지금 가정하고요. 몇 점을 맞으시면 안정권이 되느냐? 자, 요 정도 점수인데 좀 아쉽잖아요, 영어. 좀 올리죠. 그럼 영어를 못 올리겠다. 난 진짜 영어가 안 된다. 영어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셨어요. 지금 몇 년 하셨죠? 초, 중, 고, 대학. 와, 영어 선생님한테 돈 갖다 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러셔. 진짜로 제가 가르친 수많은,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영어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던 친구들의 대부분이 목표를 60점, 70점을 놓고 60 많이 잡아야 70점 이렇게 놓고 이걸 영어 70점을 맞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구해준 건 라젠카가 아니잖아요. 누가 구해줬어요? 국어 한국사는요. 열심히 하면 이 정도가 나와요. 자, 회계세법이 구해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회계하고 세법을 85점을 안 맞으면 이렇게 최소한 안 맞아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회계세법은 최소한 내 그 마지노 공부 점수가 몇 점? 85점이다. 이 85점을 안 맞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큰일 난다. 이런 거예요. 그럼 85점 아까 말씀드렸지만 쉬운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85점을 맞기 위한 과정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자기의 그 목표, 자기가 이제 나는 세무 공무원이 될 거야 또는 관세직 공무원 될 거야 했을 때 뭐 세법을 관세법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자기의 목표를 평균 85점으로 잡으세요. 왜 평균 85점이냐? 가장 커트라인이 제가 20몇 년 동안 제일 낮은 건 72점이고 가장 높았던 커트라인은 86점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몇 명 뽑을 때죠? 3,000명 뽑을 때죠? 이때는 구급 공무원을 몇 명 뽑은지 아세요? 86명을 뽑았어요. 그러면 이 대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때는 누가 붙었죠? 붙은 사람들? 전설이 붙은 거예요. 전설. 자, 우리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3,000명을 뽑았어요. 아주 많이 뽑았죠. 3,000. 그러다가 갑자기 어떻게 될까요? 100명. 그러다 몇 명? 86명. 그래서 이 시기에 이걸 보고 공부를 시작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망하죠. 망했어요. 이때. 이걸 암흑기라고 그래요. 암흑기. 정말 저는 이때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의 눈빛을 보면서 이미 제 강의실에 몇백 명이 있으니까 얘들이라도 어떻게 살려야 되는데 이 안에서 다 붙일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그때 강의하면서 기쁘지가 않아. 그러니까 제일 강의하면서 좋은 게 뭐냐? 우리 국세청이 적어도 500명 정도를 뽑아줄 때가 제일 좋아요. 꾸준하게 뽑질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최근에 세무공무원 왜 이렇게 많이 뽑았어요? 1,000명씩 계속? 걱정해요. 예? 네. 그렇게 많이 뽑으면 암흑기가 또 오거든요. 그러면 즐겁지가 않아, 그죠? 근데 아무리 암흑기가 오더라도 자, 2022, 23은 괜찮아요. 왜? 회계세법을 필수로 한 때잖아요. 자, 말씀드렸죠. 제가 얼마 걸린다고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열심히 해도 8개월은 걸린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은 아까 일반 행정직에서 전향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공부를 몇 년 했을까요? 이미 국어, 영어, 한국사는 2년 이상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국어, 영어, 한국사 점수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90, 90, 90, 다 90, 평균 90점 넘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럼 8개월 동안 뭘 했을까요? 회계하고 세법만 판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짜투리 시간에 어떻게 옛날에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온 학습 능력은 떨어지지 않거든요. 떨어져도 다시 금방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60점, 70점 맞고 그럼 60점, 70점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8개월 했을 때?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최소한 회계와 세법에 투자하는 시간이 1년 이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공부를 언제 해야 돼요? 자, 지금 딱 2022년 4월을 지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 남았어요?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아니요. 17개월 정도 남았어요. 18개월. 지금 예를 들어서 24개월에서 20개월 정도 남았네요. 20개월 긴 것 같죠? 금방 갑니다. 눈 깜빡하면 가요. 그래서 시작이 빠를수록 일찍 나갑니다. 이게 선입선 출법이에요. 지금 회계세법은 먼저 한 사람이 무조건 되겠어요. 근데 자, 기존에 세무직 합격자 중에 회계세법 한 비율이 10%가 안 돼요. 다 사회 뭐 이런 거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세법을 누가 강의를 잘하는지 뭐 이런 이슈가 안 돼요. 노량진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저 선생님이 나하고 맞는지 하는 그건 전혀 학생들이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왜? 이게 회자가 돼야 되거든요. 야, 그 사람 회계 어때? 뭐 이렇게 떠들어야 되는데 회자가 안 되니까 묻혀버린 거예요. 퇴적층에. 그래서 다시 그 터널을 뚫고 나오려니까 힘들지만 근데 제가 필수가 되니까 일단 어때요? 즐겁잖아요.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야, 진짜 이제 그 시대가 왔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준비한 커리큘럼이고요. 여러분이 최소한 회계세법을 85점, 그리고 여러분의 평균 점수도 85점을 목표로 해서 21년 지나고 22년에 짠 하고 끝내고 그냥 뜨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요. 합격하시고 자 바캉스도 가고. 우리 전에 합격하면 우리 학생들이 인생은 한 방이야 그래가지고 공무원 시험이 되면 대출을 해줍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은행에서 일단 이 사람은 신용 대출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모님한테 좀 여유가 있으면 부모님한테 돈이 없어도 나의 청춘을 보상받는다고 다 떠납니다. 배낭 들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연수원에서 연수 일정이 잡혔으니까 들어오라고 하는데 비행기가 없어갖고 사정 어떻게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뭐 거지처럼 막 살다가 유럽에서 그런 걸 생각하세요. 힘들 때 나는 어디? 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또는 뭐 필리핀의 보라카이 세부 뭐 이거 아니면 저 타이티 같은데 그런 데 가서 바캉스를 즐길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힘들 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공부하시면 분명히 세무 공무원이 된다고 인생이 성공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최소한 내가 하고 싶은 건 해봐야죠. 네, 그러니까 그런 꿈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제가 뭐 정밀하지 못한 오리엔테이션이었지만 왜 나의 목표 점수가 85점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왜 20개월 정도 열심히 수련해야 되는지. 뭐 내년에 합격하시면 좋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표를 내년 합격을 두셔야 돼요. 내년에 끝낸다. 비록 선택 과목이지만 이렇게 하시고 진짜로 열심히 해보시면 자기 레벨이 올라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커졌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컸어요. 그냥 그럴 때 이제 기회가 딱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상담을 아직 받아보진 않았는데 돌아가는 분위기가 아직은 이 학생들이 개념이 없어요. 그걸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시작해야 돼요. 남들이 다 알고 뛰어들 때 3,000명 뽑네? 그 정보가 알려졌을 때는 어떻게 되죠? 늦어요. 그러면 어때? 야, 지금 뭐 유행, 코로나 때문에 공부 막 그렇다. 세무직 필수인데 뭔지 몰라? 회계세법 그거 해야 되나? 이럴 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나중에 느껴보세요. 나한테 두세 달만 더 있었으면 이런 후회를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수험생활 하시고요. 힘들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힘들 때는 야, 난 떠날 거야. 어디로? 아름다운 코발트색 남극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바닷가로, 또는 유럽의 고성들이 많은 곳으로, 또 자연을 좋아하면 나는 떠날 거야. 어디? 뭐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멋진 곳으로. 그런 꿈을 꾸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지고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또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회계 간단하게 이제 제가 그 수험 대책 안 읽어보셨으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본격적인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회계를 책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페이지에 딱 회계의 의의와 분리의 정의는, 회계는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와 관련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기업에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그랬죠. 시스템이라는 건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법도 있고 뭐 법칙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거기서 보고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럼 식별 측정하는 건 뭐예요? 부기잖아요. 위에 보시면 부기가 나와요.
자, 거기 무슨 부기가 있죠? 단식 부기야 무슨 부기가 있어요? 복식 부기가 있죠? 복식 부기는 어려운 거 아니고요. 아주 간단해요. 뭐라고 돼 있냐? 표준화된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다. 기업의 모든 재산상의 변화를 기록한다. 재무 상태와 손익 파악이 가능하다.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자, 복식부기 하면 떠오르는 말이 발생주의죠. 발생주의. 그럼 단식부기는 무슨 주의? 현금주의.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거래라고 했는데 이 모든 거래라는 말이 바로 무슨 개념의 모든 거래냐? 발생주의 개념의 모든 거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지 않은 외상 거래도 당연히 포함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거래를 다 적는데 어떻게 적어? 계정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계정이 웃기는 거예요. 계정이 뭐가 있다? 대차 평균으로 적는다는 거예요. 대변 차변에 똑같이.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에 같은 금액을 적어서 크로스 체크. 그러니까 무슨 기능? 이게 자기 검증이 가능한 거예요.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응? 물론 대차 평균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단식 부기에서 찾아낼 수 없는 오류를 찾아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식 부기는 우리가 몇 년도에 시작했다. 이거 뭐 굳이 1490 저도 헷갈리네. 94년인가 2년인가 1492년 같은데 루카 파치올리 4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태리에 그 루카 파치올리라는 사람이 했어요. 그 사람이 발명한 건지 이전부터 전해왔던 것을 그 사람이 기록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태리가 복식부기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뭐 세칭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태리가 낳은 가장 위대한 천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다빈치 코드. 뭐 정말 그 사람은 해부학자고 뭐 화가고 뭐 르네상스의 거장인데 어쨌든 다양한 실험을 합니다. 다빈치가. 그 다빈치가 이 그림 중에 이제 프랑스 루볼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이제 어마어마한 그 프랑스로 가게 된 이유도 이제 이태리에서 다빈치를 후원하지 않으니까 다빈치가 이제 프랑스로 넘어가서 가져갔던 거죠. 그래서 루볼 박물관에 탁 걸어놨는데 뭐 다빈치가 많은 다작을 한 화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존귀한 대접을 받는 거죠. 사실은 뭐 여인의 초상화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빈치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루카 파치올리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냥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럼 기억하실 건 발생주의 계정 기록. 이게 바로 무슨 부기다, 복식 부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 보면 이제 이 복식 부기에다가 뭐를 붙여 보고를 붙이면 그게 뭐가 되냐면 재무회계가 되는 거야. 재무회계. 우리가 공부하는 지금 이 시간에 하는 회계가 재무회계잖아요. 재무회계. 이 재무회계가 되는데 이 재무회계가 아주 가장 많은 출제 뭐 관세직은 20문제가 다 나오고
세무직 9급에도 14문제 정도, 많으면 15문제 나오니까 거의 4분의 3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출제 비중에. 공부율이 양도 제일 많고, 얘가 체계적인 어떤 보고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정부 회계가 아니라 무슨 기업 회계잖아요. 그래서 회계가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재무 회계가 있고 관리 회계가 있다. 기업 회계는 재무 회계와 무슨 회계? 관리 회계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 세법에서 배우는 거는 세무 회계예요. 세무 회계를 위한. 그래서 넘겨보시면 이제 16페이지에 재무 회계와 관리 회계의 비교가 나와요. 재무 회계가 자 목적 한번 보세요.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유용한 정보의 이름은 재무제표다. 나오죠? 그리고 그 재무제표를 어떻게 만드냐? 한국재택국제회계인 기준 등의 정한 규칙에 따라 만든다. 정보는 과거 정보, 화폐 정보고 표현 축성과 목적 적성을 가져서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재무회계는 뭘 만들어?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이 재무제표를 누구에게? 외부 이해 관계자에게 주는 거네요. 이에 반해서 관리회계는 그냥 정보를 누구에게 주는 거죠? 경영자한테 주는 거네요. 경영자는 어디에 있죠? 내부죠. 여기는 외부에다가 알리는 거고요. 내부잖아요. 그럼 내부, 자, 우리가 항상 이 기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뭐죠? 행위죠. 관리회계는. 근데 이건 기업 안을 바깥으로 알리는 거잖아요. 재무회계는. 그러다 보니까 이 외부에 있는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회계 원칙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내 마음대로 만들면 안 돼요. 뭐에 따라서? 회계 원칙에 따라서 만들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보고해요. 무슨 보고? 정기 보고합니다. 근데 이 관리회계는 그런 게 정보도 뭐 재무제표라는 정보가 아니라 무슨 플렉시블해 정보가. 아니 수시 보고해. 언제나 보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규칙도 없어요. 인터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의 얘기야. 기업 안에서. 그러니까 관리회계는 자 외부에서 너 왜 그렇게 해?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 없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뭘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가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일이에요. 그런 얘기를. 근데 얘를 지 마음대로 하면 외부에서 야, 너 왜 정해진 원칙을 안 지켜? 너 이런 내용을 보고해야 되잖아. 보고서가 왜 있다, 야. 이런 거죠.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에? 원칙에. 그리고 언제 날짜 딱딱 정해서 보고하게 돼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5월 31일이죠. 그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한 달 연기가 됐습니다만은 그 정해져 있잖아요. 세금 언제 내야 되는지 딱딱딱. 마찬가지로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재무회계는. 그래서 이 재무회계가 바로 복식부기에서 온 거다. 관리회계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걸 당연히 초심자라도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기본적인 이해다 이런 건 암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이해해서 암기를 줄이는 게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책으로 딱 돌아와 보세요. 거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개념을 16페이지, 17페이지에 걸쳐 써놨는데,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회계 단위다. 근데 여기 회계 단위라는 거는 무슨 회계의 단위예요? 지금 얘기하는 건? 앞에 뭐가 생략돼 있죠? 재무회계라는 얘기예요. 재무회계의 회계 단위인데요. 기업 실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의 주체는 누구다? 기업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일 편하게 기업. 그런데 이 첫 번째 개념에서 한 가지만, 죄송하지만, 연결 기업, 이렇게 좀, 기업은 기업이에요. 근데 무슨 기업? 연결 기업이다. 왜 연결 기업이라고 제가 하냐면, 저희가 회계를 만드는 이 두 번째 얘기, 회계 원칙이 있죠. 이 회계 원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K, IF, RS. 네. 한글로 쓰면은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 자, 영어로는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 Standard입니다. 그러니까 Financial Report가 재무제표잖아요. 자, 국제 재무제표 작성 기준이죠. 그래서 국제 회계 기준이라고 합니다. 국제 회계 기준. 근데 K라는 것은 한국이 채택한 국제 회계 기준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과 일본 채택 국제 회계 기준 다를 수 있나? 네, 다를 수 있어요. 왜? 이 국제 회계 기준에서는 이 종이컵을 표현할 때, 자, 두 가지 방법을 줄 수 있어요. 1번 방법을 써도 되고요, 2번 방법을 써도 된다. 그랬을 때 한국은 종이컵을 1번 방법으로 표현하겠다. 그러면 KIFRS는 이 종이컵 표현 법칙의 1번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일본은 2번이다. 그럼 재팬이 채택한 건 2번을 채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왜 1번, 2번이 사실상 있으면 안 좋은 건데요. 나라마다 그 어떤 국가의 능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선진화된, 회계가 지금 선진화된 기업들은 좀 복잡하고 힘들더라도 어려운 방법으로, 좀 더 어려우면 어때요? 정확하겠죠? 그렇지만 약간 후진국은 어려운 방법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사회적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 그러면 니네는 간편법 같은 2번 같은 방법도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셨죠? 납득이 되셨는지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에요. 그런데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도 시험에 나오냐? 안 나와. 요게 출제 범위야. 그러니까 시험은 KIFRS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회계 원칙은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재무제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미리 정해놓은 스탠다드, 가이드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걸 미리 지 맘대로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합의에 의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회계 원칙은 미리 정해놓은 재무제표 작성 방법에 대한 규정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규정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중에서 뭘 쓴다? KIFRS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인데 둘 다 되는데, 시험은 뭐만 나온다? KIFRS만 나온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철저하게 뭐만 가르치면 되죠? KIFRS만 강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KIFRS에서 회계 단위를 뭐라고 정했느냐? 연결 기업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계 단위 기업인데 무슨 기업? 연결 기업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 세 번째 얘기 가겠습니다. 자, 회계 기간이다. 우리 이 회계 기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연차 보고의 기준으로 연차 보고서 말고 뭐가 있을까요? 중간 보고서가 있어요. 이제 중간 재무제표를 제가 재무제표라고 하면은 연차 재무제표.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보고 이 연차 보고서는 한번 회계 기간은 보고 주기거든요. 여러분 보고 주기는 거의 대부분 뭐예요? 거의 대부분이 1년이에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1년인데 자,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1년보다 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년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예? 어떤 경우에 그렇죠? 우리가 저희 대한민국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 딱 못 박혀 있어요. 뭐라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이게 회계년도예요. 그런데 정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회계가 있다고 그랬죠? 정부 회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딱 회계 기간인데 기업 회계는 그렇게 강제화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거의 대부분 1년인데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게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뭐도 있어요?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3월 31일 이런 경우도 있고 또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6월 30일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1년인데 기업이 고르는구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은 거의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 많고요. 금융업 있잖아요. 금융, 은행, 보험 뭐 이런 것들은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많아요. 그것도 제가 회사 다녔을 때 얘기니까 벌써 30년이 넘는 한 25년 전 얘기라서 바뀔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근데 기업이요 거의 대부분이 1년인데 1년을 초과할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나 이걸로 바꿨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한 회계기간이 될 수 있죠. 그죠? 굳이 이날 보고를 안 하고 나 이렇게 할게. 이럴 수도 있고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 기업이 이미 할 때 거의 대부분 1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회계 기간을 잠깐 얘기할 때 그 시작이 뭐예요? 이게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를 해요. 기간의 끝 보고. 그 다음에 또 1년 되면 또 어떻게 되죠? 보고하죠. 그 다음에 또 돼서 보고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순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2020년이다. 응? 자, 이 2020년을 올해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단기라고 하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전기라고 하죠. 얘는 뭐? 차기라고 해요. 이거 우리가 용어를 이렇게 쓴단 말입니다. 전기와 차기라. 그러니까 올해, 전년도, 내년도, 차기, 전기 용어 이제 그거 아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요 시작을 뭐라 그래요? 기초, 여기 끝을 기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전기 기말은 단기에 뭐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길게 얘기할 얘기는 아니에요. 단기의 기말이 기초가 된다. 그러면 마지막 얘기가 어차피 뭐예요? 재무 제표래요. 이 재무제표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책에 17페이지에 있는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표, 주석 이렇게 돼 있죠. 그냥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그 정도, 이런 게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중에서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과 제가 본격적으로 복식부기에 대한 개념 다시 이제 설명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